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언론 상대로 이제 많이 접촉하고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도어 스태핑이라고 했는데 하다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자기한테 불쾌한 질문이 나오니까였는데 얼마 전에 이준석의 모습을 봤더니 뉴스타파 기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답 좀 해달라는데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밀쳐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전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는 그 모습인 것도 굉장히 놀랐지만 왜 그거 안 써줍니까 언론에서? 왜 안 써줘요? 기사가 안 납니다. 아 왜요? 왜 안 씁니까? 빨리 말씀해 주세요. 왜 안 써요? 저는 지금 언론계 있지 않습니다. 아, 예, 진짜 개인 사업자예요. 저도 방송인이었어요. 얼마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했습니다. 기자님들 왜 안 씁니까? 왜 안 씁니까? 그렇게 물리적 폭력이 화면에 다 찍혔는데 왜 안 써요? 아 정말 너무 기사가 좀 난 걸 봤는데 제가 아, 물론 종합일간지는 네.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근데 일부 이제 영상을 아예 안 이제 난 건 옮기는 매체들도 있고 아니지만 하던데 안 난 건 아니지만 네. 만약에 진영이 달랐거나 다른 정치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정도에서 그쳤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과거에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다음이라는 게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가던 길을 멈춰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이준석 후보로서는 불편하고 기분 나쁜 질문일 수 있죠. 그러면 다른 역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물 의혹을 받고 있다거나 이런 분들도 다 기분 나쁘고 불편한 질문들이에요. 근데 기자들이 다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왜 안 뭐 아시지만 기자들 특히 권력자들에게는 막 물어봅니다. 뭐 옆에 들어서 마이크로 아시겠지만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얼굴 치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이 저번에 영상 그 말씀하신 영상은 상당히 원거리에서 방어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5m 이내 접근 금지처럼. 그러면 보통 이제 다칠까봐 경호원들이나 또는 보좌관들이 근처에서 한 2m 정도 내에서는 이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가긴 해요. 그럼 계속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의 질문에 필요할 때 그냥 가긴 하는데 이렇게 한 1, 2m 정도는 하는데 5m까지는 좀 이거 심했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럼 많이 좀 밀쳐내는 모습이 또 특정 기자에게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그거는 모습 오해를 살 보면서 수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당시에 손목 막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모습일 때도 기사가 많이 나지 않아서 저는 좀 충격받았는데 저는 어떤 걸 생각했냐면요. 아까 도어스태핑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도어스태핑 그만둘 때 마지막으로 무슨 일 있었냐. MBC 기자를 향해서 너 슬리퍼 왜 신었냐. 너 왜 그렇게 질문 반말로 하냐. 반말 아니었죠. 슬리퍼 왜 신냐. 예의가 없냐. 뭐 이런 얘기로 끝냈는데 그때 설전을 벌이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봤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옆에 있지만 뭐 없어요. 왜 가만히 있을까? 당황해서 그런가? 비행기에서 내리라 그래도 왜 아무도 그냥 따라서 가버릴까?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BC는 그래도 돼. 쟤네가 그렇게 하니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본인들도 가스라이팅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스타파 기자한테 그렇게 해도 됩니까? 왜 뭐 안 나옵니까? 왜 다 가만히 있습니까? 본인들도 에이 뉴스타파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뭐 기자 윤리 어쩌고 저쩌고 멋진 말 말고요. 그냥 본인들이 좀 비겁하다는 거를 좀 인정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이준석의 논란이 되는 발화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아마도 저는 이제 세 차례 선관위 주재 TV 토론을 보면서 이대로 대선 후보 토론을 해도 되는가. 사실은 이제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진행을 좀 많이 해보고 정치인들 많이 만났는데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그래서 1차 토론 때도 1차 토론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다. 고쳐라. 일단 주도권 토론. 그 토론 방식을 다 짠 애초에 주도권 토론 이런 방식을 짠 분이 저랑 친한 선배긴 한데. 아 그래요? 네. 거기가 이제 중앙선관위랑 같이 뭐 전문위원, 신문위원 뭐죠? 고문 비슷하게 네, 논의 과정에서 네. 예전에 100분 토론 PD 오래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긴 한데 그분도 이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주도권 토론의 발명자도 이런 토론은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회자가 일단 좀 개입을 해야 되고요. 물론 어떤 일정한 기준, 그거는 선관위에서 합의한 기준에서 4명의 후보가 나오지만 어떤 질문을 했는데 앞서 이제 그 예를 들어 사면 얘기를 할지 무슨 뭐 내란죄를 할지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물론 이재명 후보도 대답을 회피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회피하면 사회자가 자, 그 질문에 답은 좀 해주세요. 정말 완전히 흑색선전인 질문들 아니면 사회자가 약간 그런 정도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이 시간만 재고 있어요. 그럼 AI 가지 모드로 사회자가 합니까? 제가 1차 토론 때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사실은 디테일인데 제발 서 있게 하지 마라. 앉혀라. 그 맞는 말이다. 진짜 맞는 맞다. 말이다. 생각 저희도 못했네. 앉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 있으면 피곤해요. 맞아요. 이거 스쿼트 오래 하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그거를 왜 2시간씩 나 연배도 있는 분들이 서가지고 체력 테스트도 아니고. 네. 그러면은 더 사람이 날카롭게 돼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사실은 날카롭게 분노하거나 얘기할 것도 있죠. 근데 지금 정치적 양극화가 사회적으로 가장 극복해야 될 대상 주제 중에 두 번의 토론이 그 얘기를 다뤘잖아요. 사회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그런데 왜 후보들을 세워서 피곤하고 짜증나게 만들어서 싸우게 만드냐. 저 1차 토론 때부터 야, 얘기했어요. 타당한 지적이다. 진짜. 예. 안 치고 사실 그 모델이 하나가 있는데 2017년에 당시 손석희 앵커가 했던 그때 그 제가 말씀드린 PD가 그거 했던 분이기도 해요. 근데 당시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 5명이 나왔을 때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쭉 토론을 합니다. 상당히 품격 있게 진행이 돼요. 생산적이었구나. 네, 그리고 사회자가 적절히 도망가려고 하고 대답이 필요한 건 더 듣게 하고 합니다. 지금은 초만 재는 건 왜냐면 일단 각 후보 진영끼리 너무 갈등이 심하니 제가 2초라도 더 했어. 그러면 그 욕을 먹게 되니까 무조건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냥 이것도 사실은 각 방송사에 차라리 맡겨버리고 맞아요. 선관위가 자 이건 어디에서 할래요? MBC에서 그럼 MBC가 책임지고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C가 이 한 회를 책임지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사회자가 나름 책임지고 조율을 합니다. 욕먹을 일 있으면 내가 먹을게 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KBS에서 해. 그러면 상대적으로 MBC는 보다 이제 민주당에 좀 더 가깝다. KBS는 국민에 좀 더 가깝게 알렸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조절하고 KBS가 책임지고 해서 거기서 또 바른 시간 조정하면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이상하게 돼서 이게 저 형식의 내용을 규정한다고 개판이다 지금의 형식은. 그러니까요. 이거 네. 지금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게요. 이렇게 갑자기 떠오른 건데 뭐 한 번은 서더라도 뭐 한 번은 또 앉고 한 번은 그냥 쇼파처럼 편하게 앉아서 하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방법이다. 같아요. 예. 네. 사람마다 왜 이렇게 보면 태도나 무드에 따라서 또 그럼요. 발언이 달라지기도 근데 하잖아요. 소파에서 앉아서 하면은 기추자님 이길 사람이었어. 방송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평소에. 저는 허리 바로 세우고 하죠 이렇게. 아니 방구석 일념처럼 이렇게 방귀 끼고 앉아고 얘기해도 이렇게 잘안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콜라 넣고 막 얘기하면서 어. 너 대단히 아니 이게 콜라 안 돼. 먹으면 콜라 먹으면 한동훈 유리해 안 돼. 아 우리 한동훈 뭐라고 하는 한동훈 씨 라이브 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기추자님도 토론 보면서 여러 생각 많이 드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문제입니까? 어떤 게 제일 문제냐? 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일단 책임지는 부분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데 팩트 체크가 좀 너무 필요하지 않나. 아, 그건 막 실시간으로 해줘야 돼. 네, 그거를. 진짜. 예. 근데 미국에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이랬더니 우리가 뭐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정치적 갈등 안 심한 곳이 어디 있어요? 유권자한테 사실을 알려줘야죠. 네, 근데 그게 또 팩트 체크하면 그게 팩트도 아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뭐 그래라고 이제 관련 종사자분이 말씀하시던데 그거 책임지고 하는 게 보통 방송사 역할 아닌가? JTBC에서는 실시간 팩트 체크를 합니다. 잘 봤습니다. 네. 아까 근데 실시간으로. 기자 이제 네.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지 아니, 않으셨어요? 후배들이 지내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그게 너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니 국민이 그 모든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태도가 너무 당당해요. 그럼 제 말이 맞나 보다. 근데 알고 봤더니 완전 틀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려한 숫자 속에 거짓말이 숨어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같이 어벙한 애들은 맞는 얘기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좀 팩트 체크를 같이 하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초도부터 얘기했지만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기조에 대해서 그 면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결국 전선이라는 게 기추아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흐려지고 없어지고 흐리멍텅해지는 것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예. 그렇죠. 너무 이제 한쪽에서 우기니까 여러 명이 같이 우겨버리니까 저게 맞나 싶은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다기보다도 쟤네들 나름대로는 쩌놀리야라는 거를 그냥 인정해버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저는 늘 얘기하지만 계엄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안 된다. 뭔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계엄한 45년 만에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자리에 탄핵은 안 된다는 말은 그냥 너 대통령 계속해. 이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도 너무나 많이 국민의힘 주류들이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다만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는 게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당선을 가정으로 한 얘기지만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언어적 내용이라는 게 그 내란 종식이라는 부분과 약간 상충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좀 하시거든요. 일부는. 정치 보복하면 안 되죠. 안 되고 다만 책임 진리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죠. 보복을 왜 합니까?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법을 어기셨어요? 그러면 처벌을 받으셔야 되고, 잘못하셨네, 혼나셔야 되고, 그거로 그냥 하겠다는데 그게 왜 보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일을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셨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셨습니까? 그럼 책임지셔야죠. 그거의 과정을 밟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한덕수청 총리 같은 경우에도 본인 처분이 좀 두려웠던지 바로 정치 보복을 얘기하시면서 걱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보복은 말씀대로 정확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복은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죠. 통합이 봉합은 아니다. 봉합은 그냥 덮어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영이 다르다. 저분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어. 나에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아니고 어떻게 나쁜 불이익을 주거나 이런 게 이제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란에 책임이 있다, 명백하게. 자, 명백하게 책임이 있냐라는 거는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져야 되죠. 네. 그래서 명백하게 책임 있는 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단죄가 이루어져야 되죠.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종종 얘기했지만 그 부분이에요. 내란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전모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이제서야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CCTV가 이제서 나오고 있고. 이게 우리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사건들은 사고나 사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었다는 게 우리가 끔찍한 사고긴 하지만 인구가 5천만 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빨리 복원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한 국가의 문화, 문명을 나타내는 척도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걸 보면 많이 망가졌구나, 우리나라가. 윤석열이 많이 망가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생각드는 게 문재인 정부 때 결국은 적폐 수사라는 게 윤석열 검찰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 보복이라는 그 프레임에 걸린 것 같은데 그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대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 내란 수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수사기관이 아니고 특검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공정성으로 담보하고 정치 보복의 문제 제기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적폐청산 이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 할 거 있으면 그냥 하세요. 조용히 일을 하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하는 이유가 내가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함이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검찰 개혁도 중요, 언론 개혁 뭐 개혁할 거 너무 많고 중요한데요. 그것만 계속 떠드는 거 이제는 좀 지겹다. 왜냐하면 진짜 사람들이 목숨이 깔딱깔딱합니다. 진짜. 그래서 뭐 맨날 단일화만 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질 것처럼 떠들어대는 언론을 보다가 가끔 다른 이제 뭐 노동 관련된 언론을 보면 오늘도 파주에서 뭐 노동자가 떨어져 30대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굉장히 건조하고 짧게 나옵니다. 폐업률이 몇 프로.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 너무 힘드니까 청산하시고 그리고 사람 민생도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쫙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정부 때 아쉬웠던 점들을 다시 정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상정을 한다면 좀 그렇게 막 구호에 지나지 않는 그리고 네. 다 한 번에 뭐 때려잡고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말자. 네.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저도 싶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법개혁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그거는 후순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맞다고 봐요. 아마 다른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지층 일부에서 그런 것들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또 거기에 호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실제 민주당 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겠지만 사실 국민들이 물론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어젠가에 한국은행이 0.8% 경제성장. 네.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랬던 게 IMF 때 있었고요. 제 기억으로. 저는 예전에 한 10여 년을 또 경제산업부 기자를 했었는데 IMF 때 있었고 카드 사태 때 있었고 2002년인가요? 3년인가? 그다음에 리먼 사태 때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그렇죠. 이 네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IMF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이 모순들이 터져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예요. 어떤 변수. 그러니까 하나의 액시던트 사고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그때 잠시 침체를 겪지만 한 1년 안에 다 올라갔습니다. 경제가 반등을 했죠. 리먼 사태가 외부에서 왔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한 지난해부터 올해 이렇게는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가 그 전철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다. 기로에 서 있다. 그러니까 한 3년 전과 물론 뭐 3년 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다른 시기였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전에 뭐 2018년이나 17년이나 이럴 때와 지금 2025년은 경제 환경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늘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늘 위기라고 해왔지만 지금은 진짜 변곡점이고 위기다. 진짜 위기. 진짜 위기예요. 진짜 한 17번 정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 대외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교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맞아요. 우리가 득을 본 것도 있고 경쟁대 중국 경제 성장률도 안 좋고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출 중심 그거 우리는 안 되고 내수에 지금 양극화에 따른 폐해가 누적되면서 내수 경기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러면 동력이 살아나기도 하고 인구 구조 자체도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제 또래들이 제일 많거든요. 인구가 한 3, 4년 지나면 다 은퇴해야 돼요. 소비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정말 위험한 지금 자영업 위기가 일순간에 나온 사고가 아니라 하나의 외부 변수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그러면 경제가 만약 좋아질 거냐? 쉽지 않아요. 정말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뭐 예전처럼 우리나라 1970년대면 대통령 하나 잘 뽑아서 딱 하면 확 바뀌겠지만 그 정도 덩치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국민 통합도 돼야 되고 이게 탈피하면 필요한 일들이 지금 되게 급선무인 네. 일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셨고 끝으로 그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거 없습니까 혹시? 너무 있죠. 네. 뭐냐면 이제 좀 사람이 발딛고 있는 이 현실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엉뚱한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5.18에 어땠고 제주 4.3에 어땠고 홍범도 흉상을 어때야 되고 막 이런 얘기 그만하고 싶습니다. 모두 합의가 끝난 얘기 꺼내다가 자기네가 그런 미래가 없으니 컨텐츠가 없으니 맨 과거 얘기 갖고 와서 그러니까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공포를 심어주려는 그런 정치 그만하고 싶고요. 우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저출산 저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가족도 꾸리고 싶고 애도 낳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이 돼야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제 현실 얘기를 좀 하고 조금 내일이 오늘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거 정도만 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있는 그런 5년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선배는 어떠십니까? 아니,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아니 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뵀는데 기레기 추적자라고 그래서 뭔가 저는 뭐 퇴직한 지 꽤 됐지만 뭔가 쫓기는 듯한 느낌 이런 걸 살짝 받았었거든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부담스럽고 예. 일단 엘리베이터를 내가 먼저 내리면 안 될 것 같은. 제 뒤에 내리십시오. 네, 내가 먼저 내리면 뭔가 쫓길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너무 말씀을 정말 핵심을 정확히 찌르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쓸데없는 거에 이미 합의된 사항에 왜 맞아요. 목을 네. 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정치적 양극화가 되게 심해서 진영 간 갈등이 네. 심해서 저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